법인의 행위 능력이죠. 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능력 범위에서 행위 능력도 같고요. 주의하실 것은 법인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그 행위자는 대표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누가 있냐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사님까지고요.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다음에 사원총회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좀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가 누구고 특별대리인이 누구고 청산이 누구인지는 개념은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원총회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행위가 사원총회 행위가 법인의 행위인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행위와 방식은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끝이죠. 3번에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나와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가 가진 대표인 것이 이사죠. 이사가 을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요 불법행위는 누가 한 것이냐면 법인 자신이 스스로가 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을은 법인에게 뭘 물을 수 있냐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나 사원총회의 불법행위는 누구에게 책임이 기속되지 않죠? 법인의 책임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대표기관 행위가 바로 다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간통을 저질렀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폭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사 같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이 행위는 누구 행위죠?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 책임의 내용인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고요. 또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도 아울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갑이 못 갚으면, 안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 보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그냥 보증 쓴 것이 아니라 연대 보증을 섰다면 이때는 을은 갑과 병 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대 보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을의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갑이 운전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자동차는 을이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교차로에서 충돌해 가지고 뭐가 났냐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요 갑이 운전하다 타고 있던 병이라는 사람이 뭘 입었냐면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져보니까 을의 과실은 40%, 갑의 과실은 60%로 이미 판명이 되면 이때 병은 얘한테 60%를 청구하고 을한테 40%를 청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병은 갑과 을 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체에 대해서 전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둘 간의 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과실 비율이 몇 %인지는 따지지 않고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입장이고요. 만약에 요 을이 A 법인을 선택해서 법인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이때는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타이틀만이죠.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하고 똑같습니다. 대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 볼 거고요. 3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2번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가 법인이 뭐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우측의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용자 책임은 뭐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인의 불법행위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라면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얘가 직원이고 얘가 사장이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죠?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4번 기관 개인도 책임을 지므로 1번 동그라띠 1번 해가지고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다만 법인이 책임을 졌다면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행위가 아니라 감사행위였어요. 그러면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요 감사에게 개인에게 뭐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이사행위가 아니라 사원의 행위였어요.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 사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부담할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때는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학위 문제죠. 사용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왜냐하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사용자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사가 직원이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죠?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사용자에서 배울 건데 간단하게 보면 1번, 2번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성권은 신의 측에 하여 제한될 수 있고요. 물론 당연한 거고. 4번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물론 이것도 부진정 연대 채무겠죠. 5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실질적인 직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법인의 기간입니다. 일단 기간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고 기간의 종류 우리가 볼 거고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죠. 그래서 1번 이사의 지위에서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57조를 보시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사는 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뭐죠? 필수 기관인 거죠.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회가 나옵니다.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다. 영리법인은 이사회가 필수 기관인데요. 비영리법인은 뭐가 이사만 필수 기관이고 이사회는 뭐가 아니죠?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2번 이사 임명해가지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정관의 작성 내용 중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을 하고 면직할 것인지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이사의 사회명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해합니다. 뭐로 이해합니까? 단독행위. 그럼 우리가 이사의 사회명의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가 사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이사는 뭐죠? 임무가 종료된다는 거죠.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필요서 이사가 사임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이사가 해임되려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이사는 해임되게 된다. 그럼 뭐죠? X다. 이사의 사임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이므로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등기사항이 가지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사를 등기이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언론에서 뭐 이사다, 상무다, 전무다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이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사라는 것은 정관의 법인의 등기부에 성명과 주소가 뭐죠?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여기서 말하는 이사라고 말하고 등기이사를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부담하고요. 3번에 2번에서 이사가 여러 명이면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해가지고 59조 1항을 보시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이사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대표하고요. 연대에서 대표하는 거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하고요. 이항 이사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뭐죠? 준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 나와요. 일단 제한되는 경우에서 1.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층의 요리로 제한할 수가 있고요. 3번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4번 이사의 복인권의 제한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외울 건 아니고 해당 부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의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답은 효력 요건이 나와 있고 라번 대항 요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문제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뭘 해야 됩니까? 기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기재를 안 하면 그 대표권 제한은 무효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서악 불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판례 가지고 결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한테도 대항하지 못합니까?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조 2조는 이런 거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단 말이죠. 요 이사가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인 수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괄적 수권은 뭐죠?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내 대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다면 요 갑이라는 의사는 뭐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특정 행위나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줄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측 맨 밑에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뭐죠? 특정한 행위를 배려하게 할 수가 있고요. 포괄적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대리권을 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 이사의 주요 집행 사무에서 대내적 권한해 가지고 1. 이사의 사무집행에서 58조가 나옵니다.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에도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사가 수인이에요.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때는 이때는 뭐죠? 각자죠. 각자가 독자적으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뭐합니까?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고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때는 이사가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때는 과반수로서 집행해야 되고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번에서 이사의 주요 사무가 나오는 총 6가지 나오죠.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등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52조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우리 민법 이게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언제 가처분을 하고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상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상법 제407조 1항 뭐가 있냐면 이사의 선임 결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 해소가 제기된 경우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 선임을 했는데 그것이 무효라는 거죠. 또는 취소라는 거죠. 아니면 이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해달라고 소송을 뭐 했어요?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뭐죠? 선임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죠? 가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이사가 지금 해임 결의가 무효다. 이사가 선임된 것을 취소한다. 내지는 이사를 해임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뭐죠? 가처분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가처분을 하려면은 법원 등기소에다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나번해가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내용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직무대행자의 권한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읽어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해야 돼요? 통상사무만 유지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또 벌이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황교안 총리가 뭐였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럼 권한대행은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이사와 특별대리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가요, 결혼이 생겼어요. 또는 이사가 없어요. 이래서 법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는 거죠? 이사의 결혼이나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게 되는 사람이 뭐죠? 임시이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뭐냐면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돼요.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뭐가 선임되는 거죠? 특별대리인이 선임하고 그 이해 상반대리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뭐 하게 됩니까? 대표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친권자와 미성년자 이해상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A라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요 이사 법인 간에 뭐가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굴 선임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 요 특별 대리인과 이사가 뭘 해야 되죠?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임시이사에서 6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선임합니다. 2번 특별대리인 해가지고 64조가 나오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익 상반행위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가지고 66조가 나와 있네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를 감사를 둘 수 있답니다. 근데 감사는 뭐 여러 가지 특색이 좀 많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이사와 같은 뭐가 아니죠?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 근데 감사기관은 필수기관이 아니라 뭐죠? 임의기관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는 두어야 한다인데 감사는 뭐죠?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뭐죠? 임의기관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감사의 직무는 하는 일은 뭐냐 해가지고 교재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번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뭐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의 직무 집행을 뭐죠? 감사합니다. 요 두 가지를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첫째는 주무관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사원총회에 뭘 해야 되냐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가 사원총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가 있다면 결국은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겠지만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하지만 누구도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 첫째 대표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라느냐?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요. 또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요. 만약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무관청에다가 보고하고 사원총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죠? 소집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원총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